그래서 저는 일단은 2차 전지는 내년에는 조금 좀 후순위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특정 종목 쏠림이 있는 어떤 그런 ETF보다는 조금 더 이제 광범위한 어떤 범위를 갖고 있는 그런 ETF가 더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자, 지금 벌써 12월 이제 말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해를 넘어가기 전에 원래 이제 한 해 묵었던 것들을 좀 털고 가야 될 텐데, 저도 뭐 마찬가지로 물린 주식들이 있거든요. 시청자분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거 좀 어떻게 좀 정리하고 가야 될까요? 물린 것들은요, 굳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올해 네. 굉장히 좀 업앤다운이 되게 심했는데요. 네. 그래도 사실은 작년 종가보다는 지금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상 올해 여러 번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해졌다는 얘기이고, 물론 그 중에서도 사실은 여기서 빠질 주식이 있고 또 올라갈 주식이 있지만, 올해를 잘 견뎠던 주식들은 오히려 내년도가 가면 사실 훨씬 개화할 가능성이 높은 좀 섹터들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굉장히 우리가 힘든 시기를 한 2년간 견뎠는데 내년도는 좀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린 주식 함부로 정리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쵸. 오늘 아침에 이제 금리를 많이 내리겠다고 파월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인플레이션은 못 잡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인플레이션 좀 다 잡아가는 상황이었는데 뭐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좀 더 악셀레이터를 밟아야 물가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가 망가질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딱 멈춘 거잖아요. 이 얘기는 사실상 여기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물가는 언제든지 다시 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은 게 결국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채가 휘발되는 상황들이 서서히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 인플레이션을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올라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사실은 이게 명목 가치로 평가받는, 이게 이제 명목이라는 것들은 실질 가치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더한 가치, 이렇게 평가받는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것들은 사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한테 굉장히 고통을 많이 주는 자산이지만 기업 가치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매출, P 곱하기 Q, 결국에는 이제 물량도 있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는 커지는 속성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처럼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는 어떤 구간으로 가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내려주는 상황에서 이 기업 가치라는 것들에 지금 락바텀을 한번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는 연초 좀 조정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긍정론을 한번 가져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공모유도 금지했었잖아요. 이게 내년 상반기에도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미 제도 시행이 됐고 급하게 일단은 숏을 청산을 한 뭐 지금 기관들은 이미 거의 다 물량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사실 큰 이슈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사실은 숏 자체가 어찌 보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좀 ETF나 이런 데에서 어찌 보면 시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숏을 하는 것 이외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편안한 시장의 형태로 갈 수도 있겠죠. 최근에 그럼 외국인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한국 주식 사고 있나요? 네, 오늘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는 날도 있고 파는 날도 있고 해가지고 그 트렌드가 명확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내년도에 이제 인하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좀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봐야 될 거는 이게 환율이 떨어지는 날은 사고요. 환율이 올라가면 또 같이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뭐 약간은 추세적인 어떤 흐름보다는 환에 따라서 환차익과 환차손을 타면서 좀 그때그때마다 그냥 일시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일단 보통은 외국인 투자자들 12월의 매매 경향은 보통 많이 휴가를 가거든요. 그래서 12월의 경우가, 그러니까 케이스가 내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 1월 달에 연간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자금 집행을 하는 1, 2월의 수급이 이제 진짜 수급인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1, 2월 달에 추세가 어떻게 잡히는지 그거를 한번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말씀하셔서 지금 환율이 좀 급하게 좀 떨어지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며칠 전에 1310, 20 근처였던 것 같은데 네네네. 1200 지금 후반대로 갔던 것 같은데. 지금 환율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같이 이제 밀린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해준다라고 해도 한국이 가만히 있으면
사실상 이제 한미금리 차가 좁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도 지금 사실 미국이 내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동산이나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같이 내년에 한두 번 정도는 내리게 될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 내리는 만큼 한국이 같이 간다라고 하면 이 갭 차이는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한국은 3.5, 미국은 5.5인데 네. 이 부분 때문에 환이 지금 1,300원대에서 크게 안 떨어졌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일시적으로 밀리고는 있는데 여기서 더 밀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서 네. 일단은 당분간은 한 1,300원대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공매도랑 가장 관련된 섹터는 사실 2차 전지잖아요. 아, 네네. 올해 제일 뜨거웠고 개인분들이 사실 가장 많이 사랑하는 섹터고 가장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2024년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좀 걸리는 게 내년도에 그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네.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걱정은 물론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싸졌다라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정치 이슈에서 섹터들이 자유로운 경우가 생각보다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지금 3월 15일에 아마도 이제 그때 이제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이 아마 될 텐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확정이 되면 트럼프는 IRA를 전면 폐기하겠다. 사실 쉽지는 않아요. 상원 의회 이제 뭐 동의를 다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전면 폐기까지 사실 쉽지는 않지만 캐치프레이즈는 그렇게 걸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화석연료를 좋아한다. 화석연료 생산을 극대화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척점에 있는 것이 대부분 태양광, 전기차 내지는 2차 전지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슈로 보면 내년도에 조금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2차 전지는 내년에는 조금 좀 후순위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대선 이슈가 있는데 미국, 중국, 일본 포함해서 글로벌 경제에서 좀 주의 깊게 보는 거 어떤 거 좀 있으실까요? 선거 중에서요? 선거 말고 이제 다른 이슈, 큰 글로벌 경제 이슈야. 미국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에서. 사실 저는요, 그 중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지금 저는 일단 내년도에 미국이 이제 금리를 좀 내려주면 글로벌 경제도 조금 선순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흐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물귀실 작전으로 중국이 만약에 발목을 크게 잡아버리면 사실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중국이 어떤 발목을 잡아요? 뭐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2년 전부터 계속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모든 각국이 물가 문제와 인플레이션으로 신음을 하고 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중국에 CPI, PPI가 나왔거든요. 중국은 지금 계속 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좋네 이게 아니라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물가가 떨어질 정도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중국은 금리를 하나도 안 올렸고 오히려 지준율을 내렸는데도 부동산이 하나도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매매도 굉장히 죽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홍콩에 상장된 부동산 회사들은 지금 달러로 지금 빌린 지금 돈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달러채 상환 같은 것들이 내년도에 많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서 중국에서 경착륙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사실 내년 연초가 되게 힘들어질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이게 또 반전의 좀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원래 모든 것들은 안 좋으면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까지도요, 사실 이게 이제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안 좋으면 정책을 바로바로 써주는 어떤 형태를 보이는 게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나 내지는 이제 자본주의 국가들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시진핑이 예전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중국은 왜 경기 부양을 안 하는가. 그래서 재미있어가지고 읽어봤는데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태자당 출신이고요. 예전에 이제 문화대혁명 당시에 그 중국 공산당 원로들을 척결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토구를 파가지고 숨어 지낸 적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다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생했던 경험들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통과 인내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중국도 지금 미국이 반도체 규제하고 관세 올리고 굉장히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있는데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해봤자 사실상은 이게 좋을 게 없다. 어찌 보면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면 사람들 지갑이 두터워지면 해외 가서 루이비통 사고 버버리 사고 명품 쇼핑만 하지 사실 사람들 정신머리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고난의 행군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서 오히려 이 경기가 안 좋은 부분들을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랬던 기조들도
정말 안 좋아지면 좀 바뀔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금 뭐 특별국채 같은 것들 1조 위안 발행한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스탠스가 바뀐 부분은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 반응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내년 초에 지금 3년째 지금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전체 자산군의 수익률을 따져보면 3년째 지금 중국이 전자산 꼴찌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이제 만약에 중국이 정말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체 글로벌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하여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 증시 상관계 수준 하나로 높은 게 아마 제가 수출 데이터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한국 수출 데이터는 이제 조금씩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 거요? 맞아요.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게 반도체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제가 제외하고 봐도 일단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까지 돌아섰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돌아설까는 모르겠는데 지금 가장 지금 어려운 구간은 통과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재고 사이클과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서서히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면서 재고를 쌓아 나가야 되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그러한 재고에 지금 가장 선상에 놓여 있는 나라인 거죠. 어쨌든 한국 수출 데이터도 턴어라운드 했다는 거죠. 네. 네. 자, 이번에 이제 이사님이 이전에 출간하신 따라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책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것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제분 있으시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렇죠. 두 분 있죠?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두 명입니다. 네, 그 두 명 자제분에게 뭔가 전하고 싶은 재테크 돈 공부 같은 거잖아요. 자, 일단 질문 하나부터 먼저 드려보면, 마흔이 되었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거는 뭘까요? 지금 아까 이사님 나이를 말씀해 주셔서 1977년생이시니까 지금 47이신 거죠. 맞아요. 제가 42이라서 어떤 게 좀 후회가 되는 걸까요? 40이 되었을 때. 일단은 제가 30대 때 진짜 막 새벽 2시에도 퇴근하고 새벽 3시에도 퇴근하고 그래서 7시에 딱 출근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에 잠 갔다 왔는데 내가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30대가 지나갔는데 40대가 딱 되니까 갑자기 정말 쌩쌩한 20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저를 이제 위협하는 식으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러면 사실은 내가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내가 부장이고 뭐 거기에다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애널리스트고 그러니까 사실 남부러울 게 없어 보이긴 하지만 아, 내가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40 이후에 처음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40 이후에 이게 이제 여자들은 피부가 또 이렇게 얇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처짐이나 주름 같은 것도 괜히 늘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한 40대 한 중반부터는 누구나 노안이라는 것들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신체적인 변화를 좀 겪게 되는 처음의 시기. 그러면서 아, 내가 그러면 더 이상 월급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리고 내가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을 때 나는 누가 지켜주지? 물론 결혼하고 있으면 남편이 지켜줄 수도 있고 남편이 그만두면 와이프가 지켜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지켜줄 거는 자산이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월급이라는 건 현금 흐름인데 현금 흐름이 끊겼을 때 나에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자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긴 하지만은 40대에 들어서면서 자산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럼 40 넘어서 후회하고 초라해지고 싶지 않으면 돈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40대 초반인 거고 이제 이사님 40대 중후반이신 거니까 40대에 돈이 없으면 좀 어떻게 좀 초라해지는 걸까요? 일단은 저는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초라해지는 게 남들 보기에는 절대 초라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사실은 중견 간부급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나이고 어느 정도 사실은 월급이 올라가 있으니까 현금으로도 빵빵한데 자기 스스로 혼자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오늘 내가 살게 이런 얘기를 스스로 못 하게 돼요. 맞아. 그리고 예를 들면 한 2, 3만 원짜리 밥을 사야 될 사람인데 아, 내가 다음 달 월급이 걱정이 되는데 1,000원짜리 사게 되고 예를 들면 뭐 결혼식장 가서 축의금 낼 때도 맞아요. 5, 10, 15 얼마를 해야 될까 마음 같아서는 더 하고 싶지만 맞아요. 좀 허리가 휘는 느낌.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하나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인간관계도 위축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40의 어떤 그런 변화들이 누적이 되면서 50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은 40에 해야 될 일들은 내가 50, 60이 되더라도 현금 흐름이 줄어들더라도 나에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산이 뭔가. 이 자산이 꼭 사실은 금융자산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요새는 정말 책도 많이 쓰시고 이렇게 유튜브는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사업체 네. 내지는 자산, 여러 가지 이제 지적 무형 재산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새는 사실은 직장에서도 네. 투잡을 허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직장이든 뭐 공무원이든 허락을 안 하시는 회사도 있지만은 겸업 뭐 이런 네. 것들 허가받고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네. 사실상 이런 준비를 좀 미리 해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2020년, 21년에는 주식이랑 부동산 시장이 좋았으니까 많이 뛰어들으셨지만 21년 말, 22년, 23년에는 힘든 걸 느끼면서 재테크가 답이 아닌가? 네. 되게 재테크를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면서 예적금 믿는 분들도 좀 늘어났잖아요, 아무래도. 네네네. 근데 그게 좀 위험한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예를 들면 사실은 예적금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은행을 가도요, 금리를 정말 1%만 줍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100만 원 넣어놔도 진짜 1년 가면은 10,000원 붙었는데 거기서 또 세금을 뗀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은행에 넣어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은행에 가도 내지는 이제 요새 채권도 많이 사시는데 잘만 고르면 사실은 4, 5%짜리 금리가 쉽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4, 5%짜리를 1년 투자하고 2년 투자하고 3년, 4년, 5년 투자하면은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사실 예전보다는 이런 예적금이 굉장히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기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예적금이나 채권에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적금이라는 거는 내가 맡겼던 돈을 이제 이자를 같이 돌려받는 대신 사실상은 추가적인 수익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 장세에서는 사실상 자산의 가격이 올라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지할 수 있는 투자가 반드시 중요한데 예를 들면 나의 포트폴리오가 100이라고 한다면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제 안정적인 어떤 예적금을 한 4, 50 정도 한다. 하지만 나머지 사실은 50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자산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내 자산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쪼그라드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서 벼락거지라는 얘기가 많이 그렇죠. 유행했었는데 저는 그 얘기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근면성실하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고 진짜 뭐 투잡 뛰시는 분들, 쓰리잡 뛰시는 분들도 많은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거지가 된 것 같은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때 그런 얘기가 돌았던 것이 자산 가격을 따라가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자산 가격을 어떻게 내가 해지할 것인지 이 고민을 항상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월급은 사실은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고 동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계속 오르잖아요. 왜 월급 오르는데 쓸 돈은 계속 모자랄까요? 더. 뭐 아시겠지만은 월급이 올라도요. 사실상 월급을 사장이 후하게 올려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쉽지 않죠. 예를 들면 물가 상승률이 5%가 오르면 보통 월급이 한 6%는 올라야 내가 좀 더 풍족하다라고 여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5% 물가가 오르면 사장은 3% 정도 올려주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월급은 올랐지만 계속적으로 내 지갑은 더 얇아지는 듯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신영증권은 뭐 다 직원별로 다르겠지만 연봉 인상을 하잖아요. 아, 네네. 보통 직원들은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사이예요? 사실 저희는 제조업이랑은 좀 틀려가지고 그때그때 실적마다 좀 틀리긴 한데요. 그래도 연간 물가 상승률 한 2, 3% 정도는 매년 지금 오르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증권사는 실적 베이스이기 실적 때문에 베이스에도 잘하는 조금 친구는 더 변동성이 많이 있긴 오르고. 하죠. 네네. 자, 근데 재테크는 또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요? 어떤 사실- 분들은 목돈 뭐 한 1억 정도 모으고 시작한다 하신 분들도 있고. 그 말씀도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일단 이 재테크를 빨리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람의 수명은 누구나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저는 복리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금리가 사실은 0%였을 때는 이 복리가 기능을 못해요. 작년 100만 원이 올해도 100만 원이고 내년도 100만 원. 이게 이제 저금리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금리가 좀 높아진 지금 같은 시대에는 사실상 100만 원이 102만 원, 3만 원이 되고 102만 원이 106만 원, 7만 원이 되고 연도가 지나가면서 금리가 높을 때는 자산의 증가 속도가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10년 동안 재테크를 한 것과 20년간 재테크를 한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 수익률이 이제 손실을 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먼저 시작한 사람이 훨씬 더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는 것이 복리의 마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작은 돈이라도 일찍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아무래도 또 여의도에 계시다 보니까 부자분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서 부자 관련된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 부자들이 오히려 월급을 결코 우습게 보지 않는다고. 이거 어떤 얘기예요? 아무래도 자산가는 월급을 좀 우습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사실은 자산이 있어도 거기서 이제 나오는 현금 흐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자산에서 현금 흐름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현금 흐름에서 자산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 이게 사실은 한 달에 뭐 한 2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1년 연봉 한 3천만 원? 그 정도의 어떤 느낌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25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똑같은 어떤 꼬마 빌딩에서 250만 원짜리의 월급 내지는 뭐 어떻게 보면 임대료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역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짜리를 갖고 있으면 이게 그렇게 가능한가? 근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평균 캡레이시라고 해서 임대료에 대한 비중을 4% 정도 하거든요. 건물가액의 한 4%를 임대료로 잡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5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오려면 한 7억 원 정도의 빌딩에서 4%짜리 임대료가 나오는 효과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공제하면 좀 틀려지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현재 2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요, 나의 몸 가치가 이미 7억 원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250만 원이 아니라 사실 5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요, 7 곱하기 2. 사실은 내가 한 15억 원짜리의 사실은 빌딩의 가치를 내가 이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임대료의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 더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가 이제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빌딩 하나 사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미 빌딩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어떤 월급의 어떤 가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간과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현금 흐름에서 오히려 자산이 나온다. 이렇게도 사실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근로와 사업과 투자에서 약간 근로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부의 비밀이라는 부분이 있던데 그게 뭐고 부자분들 재산 지키기 위해서 매일 어떤 거 하시나요? 근데 생각보다 이 부자분들은요, 저는 첫 번째 놀란 거는 분산 투자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예전부터 자산 배분이다 하면은 아, 자산은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냥 분산 투자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만난 사실은 VIP 고객분들은 절대 분산 투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분산 투자를 안 하나 보면 이분들은 리스크는 리스크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리턴이 아니라 리스크는 리스크다.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잘 아는, 정말 충분하게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실은 확실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지 내가 모르는 자산에 내 돈을 담그는 일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확실성이 있는 자산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과정들을 매일매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단은 루틴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운동을 간다든지 매일매일 조간신문을 한 2시간 정도 읽는다든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상 이분들은 이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50대이신 분도 있지만 60대, 70대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내 건강이 언제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상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나 이 좋은 컨디션을 굉장히 오래 유지할 수 있어야 내 사실은 자산을 오래 불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부도 많이 하시지만 지금 나의 이 최상의 컨디션을 오래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는가? 일단은 지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지식 축적. 그런 부분들을 게을리하지 않다 보니까 신문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는 거고요. 그리고 건강을 사실은 오래 유지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영양제 먹고 그리고 이제 헬스클럽 가시는 분도 있지만 집에다가 직접 불러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의 이 최상의 컨디션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그 루틴들을 계속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이미 사실은 자산을 모으신 분들은 생활하시는 부분도 다 틀리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저도 반성을 했는데 아무튼 이런 루틴을 가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것 같습니다. 리스크는 리스크다라는 게 좀 인상적이네요. 네. 리스크를 그냥 안고 투자해야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리스크가 있을 때 그냥 그 눈 감고 몰빵하는 게 절대 투자는 아니고 그렇죠. 그 리스크를 감내할 만큼 내가 실력이. 굉장히 이 자산과 내지는 일단 상황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크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까지 공부를 엄청나게 파고드는 겁니다. 네. 부자분들 만나보시면 벼락 부자도 있고 사업을 성공한 자수성가 부자도 있고 투자로 돈을 번 뭐 자산관리 부자형도 있을 텐데 네네. 좀 다른가요? 일단은 그러니까 자산을 어떻게 형성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지금 철학들이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공부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계속적으로 월급이나 내지는 이렇게 직장 내 커리어에서의 어떤 성공 이런 분들은 사실상 내가 지금 걸어왔던 길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알토란처럼 모아왔던 것들이 자기의 커리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재테크도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좀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내가 사실 리스크를 감내하고 크게 사업을 벌렸을 때 성공을 했던 어떤 그런 경험칙을 안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사실상 좀 더 리스크가 있지만 크게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인생이 사실은 투자 방법에도 녹아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결국에는 근데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좀 투자 행태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리스크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주식은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손절매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빨리 접고 인정할 수 있는, 그래야 사실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분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다른 방법이긴 해도 각자의 어떤 손절매에 대한 룰, 그러니까 손절매라는 것들이 뭐 3%의 판다, 5%의 판다, 단순히 어떤 이런 그런 작은 어떤 행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이 틀렸을 때 빠르게 내가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 자기 겸손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틀렸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좀 인지하고 실패를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들 그런 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책에서는 다른 금융사에서 이제 데이터가 좀 말씀하신 게 부자분들은 주식 가격 몇 퍼센트 하락하면 팔고 몇 퍼센트 오르면 이제 수익을 팔고 네, 맞아요. 이 데이터 나오지 않나요? 보통은 그 평균적으로 뭐 다 다르긴 한데 한 15% 정도에서는 거의 손절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10%가 떨어지게 되면요, 11%를 벌어야 돼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이제 10%를 떨어졌을 때 11%를 버는 거는 생각보다는 쉽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20% 이상 떨어지게 되면 사실상 이제 25% 이상 벌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점점 더 그 갭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제가 만났었던 또 전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손절매 룰을요, 개인 투자가는 사실 15%로 잡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2%의 손절매 룰을 갖고 있는 기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2%만 잘못 움직여도 내가 틀렸다 라고 하고서 오히려 포지션 정리를 하시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손실 통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 기저에는 내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내가 잘못될 수 있다. 그랬을 때 틀리면 빨리 바꾼다. 그 어떤 자기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분들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오르면 매도하시나요? 오르면은요? 네. 평균적으로 사실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평균적으로 한 23% 정도 오르면 매도하신다라는 평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이 23%라는 것들은 뭐 한 10% 오르면 파시는 분들도 있지만 50% 오르면 파시는 분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23%에서 25% 오르면 판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생각보다 근데 조금 빨리 파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손실을 굉장히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좀 이렇게 보수적인 거죠. 왜냐하면 기다리면 또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거랑 좀 대치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피터 린치, 그 전설로 떠나는 위대한 영웅이었네. 그 책에서 저는 모든 주식에서 제일 좋았던 게, 이제 주식의 매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나오는 문장이, 주식은 어쨌든 떨어졌을 때 내가 견뎌야 될 것은 어쨌든 원금만큼 잃는 건데, 이게 올랐을 때는 몇 배나 갈지 알 수 없다라는 게 주식의 가장 큰 매력이라는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부자분들이 이제 손절매 15%에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수익은 좀 빨리 매도하시나?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그런 측면에 있는 게 사실 이게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그런 투자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실 미국은요,
사실은요, 제가 전체 주식시장을 봐도요, 이렇게까지 100년 동안 부침은 있었지만 계속 올랐던 시장은 정말 미국 시장이 유일합니다. 유럽 어느 나라를 봐도, 일본 어느 나라를 봐도 그런 형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올랐다가 정말 한 80%까지 다 토해내는 경우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짧게 끊어가고 확실한 구간만 수익을 보고 약간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만약 주식 투자 실력이 별로 없는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오히려 어설프게 한국 주식 하는 것보다 S&P 500이나 나스닥으로 지수 추종하는 SPY랑 QQQ를 사 모아가는 거, 그런 건 좀 어떨까요? 근데 사실은 QQQ는 지금 나스닥에서도 지금 아마 요번에 아시겠지만 나스닥 100이 지수 조정을 해요. 근데 현재 나스닥 100 지수의 가장 큰 문제가 빅테크, 이 테크 업종의 그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특정 업종이 너무나 쏠림이 좀 심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QQQ가 그냥 미국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미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주식의 사실은 ETF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들은 사실 내년에 이제 만약에라도 빅테크가 생각보다 특정 종목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사실은 지수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특정 종목 쏠림이 있는 어떤 그런 ETF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이제 광범위한 어떤 범위를 갖고 있는 그런 ETF가 더 좋아 보일 것 같아요. S&P 500 지수 추종하는 SPY는 좀 괜찮게 보는다는 건가요? 뭐 상대적으로는 빅테크가 조금 더 비중이 좀 덜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제 러셀 2000 추종 ETF 같은 것들을 또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근 3년 동안 못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못 올랐던 여러 가지 이유가 러셀 2000은 90% 이상이 미국 내수 중소형주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내수가 요새 사실 뭐 2년 동안 3년 동안 미국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서 되게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네.